2025년 가을,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한번 커다란 경랑 속으로 들어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령 의혹 보도가 터져나온 순간 사회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뉴스 속보 자막에 윤석열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계엄령 발동, 시나리오 검토 정황이라는 문구가 등장하자 국민들의 휴대폰은 동시에 울렸다. 메신저 단톡방에는 이게 사실이냐? 설마 진짜 계엄령 준비한 거야?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고 거리의 카페와 사무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오갔다. 사실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법적 제도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한 함의를 지닌다. 그것은 곧바로 1961년 군사정변, 1972년 유신체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 단어가 가진 역사적 무게 때문에 단순한 문건 검토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국가위기 대응 차원에서 단순히 시뮬레이션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시도를 미리 준비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신뢰의 균열이었다. 국민은 정부가 자신들을 향해 총구를 겨눌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다시 느끼게 되었고 이 불신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졌다.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은 과거의 상처와 직결된다. 1961년 5월 16일 군은 새벽녘 서울 한복판에 탱크를 들이밀며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군부 권력을 정당화하는 장치였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내세우며 긴급조치를 발동했고 사실상 계엄 상태와 다름없는 통제가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1980년 5월 신군부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총과 곤봉, 탱크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렇듯 계엄령은 단순히 국가안보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억압했던 도구였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현재의 정치 논란을 넘어 역사적 상처와 결합하며 파급력을 키웠다. 시민들은 역사는 반복되는가? 라는 불안을 느꼈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권을 부여한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국회는 과반수 의결로 해제할 수 있다. 즉 헌법은 계엄을 허용하면서도 민주적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이다. 실제로 계엄이 발동되면 군은 치안권을 장악하고 언론 검열과 집회 금지가 뒤따른다. 과거 한국에서 계엄은 언제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었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국민들이 법에 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오히려 헌법의 존재가 합법적 독재의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 정치적 긴장은 끊이지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배경은 지지층에게는 강단 있는 개혁가로 보였지만 반대 진영에는 검찰공화국의 상징으로 비쳤다. 특히 경제 침체, 고물가, 외교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은 점점 하락세를 탔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령 검토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은 단순한 위기관리가 아니라 권력 기반이 흔들리자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고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청와대 비서실 내보고 문건과 군 내부의 협의 흔적을 보도하며 논란을 키웠다. 문제는 진실 여부보다 대통령이 국민을 믿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 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권력이 위기일수록 더 투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은폐적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는
어디 갔느냐라고 묻고 노년 세대는 또다시 군합발에 짓밟히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라며 걱정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수만 개의 촛불이 켜졌고 부산 서명과 대구 동성로, 광주 금남로에도 작은 집회들이 이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당의 지휘 없이 자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SNS에서는 민주주의의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고 학생, 직장인, 주부, 은퇴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거리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었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 1980년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과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를 경험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세대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야당은 긴급히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헌정 질서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의혹을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정치권 공방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국방부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단순 시뮬레이션일 뿐이라 했고 다른 이는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구체적 검토였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는 이를 생중계했고 시청자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국회를 지켜봤다. 특히 만약 시위가 격화되면 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느 장성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한 순간 인터넷은 폭발했다. 이는 계엄령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계엄령 의혹이 터져나오자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특종 경쟁에 뛰어들었다. 보수 성향 언론은 과장된 정치 공세라며 방어 논리를 펴는 반면 진보 성향 언론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며 연일 일면을 장식했다. 문제는 팩트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점이다. 어떤 신문은 군 내부 문건을 단독 보도했고 다른 방송은 당시 청와대 회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자료가 일부만 공개되다 보니 서로 해석이 달랐고 국민들은 무엇이 사실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그 공백을 채운 건 여론의 분열이었다. 한쪽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대통령을 옹호했고 다른 쪽은 민간 통제를 무너뜨리려 했다며 분노했다.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댓글과 영상이 퍼져나갔고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떠돌았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의 전장이 되기도 한다. 계엄령 논란은 국경을 넘어섰다.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아사히 신문 등은 과거 한국이 군부 독재를 겪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동맹국에서 만약 군사 개입이 이뤄졌다면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정당성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은 자국 언론을 통해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동북아 안보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 일부 국가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 위기가 곧바로 국제 신뢰도와 외교적 입지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지켜본다는 압박감은 국내 정치인들에게도 큰 부담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를 다시 각인시켰다. 논란의 정점은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관련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계엄령 검토가 단순한 위기관리 훈련이었는지 실제로 실행을 준비한 쿠데타적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헌법학자들은 계엄령은 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제도이지만 그 발동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시위가 커진다고 해서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헌정 질서 수호보다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재판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계획이 실질적 준비 단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변호인 측은 모든 정부가 갖는 위기 매뉴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방청석에 모인 시민들은 숨죽인 채 지켜봤다. 도심 곳곳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다시 등장했다. 어느 집단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광장을 메웠고 또 다른 집단은 정치적 과장이라고 맞섰다. 세대별로도 갈라졌다. 2030대는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촛불을 들었고 일부 장년층은 안정이 우선이라며 정부 논리를 지지했다. 광장은 늘 한국 정치사의 분수령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2008년 광우병 집회, 2016년 촛불혁명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왔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휴대폰에 불빛을 켜고 피켓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 차이만이 아니었다. 세대별 경험의 격차가 깊게 작용했다. 60대 이상에게 계엄이라는 단어는 군사정권 시절의 억압과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반대로 20대 청년들에게는 계엄의 경험이 없다. 그 대신 그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며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길 원했다. 4050대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했다. 군사정권의 그림자를 기억하면서도 민주화 이후의 혼란과 갈등도 함께 겪었다. 이 세대에게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동시에 정치적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결국 핵심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였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들은 서명운동과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 대학 강의실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 수업이 다시 주목받았다. 언론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보도의 책임을 성찰하며 이번 사안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온라인에서 토론을 확산시켰다.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구호가 트렌드가 되었고 전 세계 해외 교민들도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는 계엄령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정치적 음해이자 국론 분열이라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라며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청문회 장면은 마치 드라마 같았다. 증인석에 앉은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고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정치권의 대립은 결국 민주주의의 양면을 드러냈다. 투쟁과 타협,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타협보다는 대결 구도로 흐르며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국민 여론조사가 쏟아졌다. 계엄령 의혹,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인가? 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일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길거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정치 싸움으로 국민이 지쳐간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종적인 힘은 국민의 선택에 있다. 투표와 여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구성 시험이었다. 계엄령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든 단순한 시나리오에 불과했든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다. 헌법학자들은 계엄 발동 요건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학자들은 권력 집중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교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 문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군사정권과 민주화 투쟁의 반복이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체제, 1980년 광주와 계엄령,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한국은 단지 자국의 문제만 다루는 나라가 아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불리며 세계가 주목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면 이는 곧 전 세계 민주주의 지형에도 파장을 준다. 민주주의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 우리가 지켜내야 할 약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의혹 민주주의의 경계선인가?